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테슬라 12조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론 머스크도 쓸어 담는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1,3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꼭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아까 2만 명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차 전지를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2021년도에 2차 전지 랠리가 나와줬고, 2차 전지 랠리가 나온 이후에 지금 매수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오늘 알려드리고, 그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내가 전기차 랠리, 2차 전지 랠리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차트를 켜놨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정말 저점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이어졌고, 고점을 찍고 나서 약 11월부터 우하향세,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테슬라가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머스크가 테슬라의 지분을 연일 40일 사이에 1290만 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1290만 주를 한다면은 정말 십몇 조에 가까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8억 8,400만 달러, 약 얼마? 1조 450억 원을 한 번 더 팔았다라는 거예요. 1290만 주가 1조가 아닙니다. 총 1290만 주라는 거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다라는 건데, 보신 머스크는 이날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220만 주 어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해 테슬라 주식 93만 4,091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앞서 미국 의회에서 보유세 논의를 앞세워 트위터에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각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렸고요.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뭐라 올렸냐면은, 내가 지분 10%를 팔까 아니면은 팔지 말까 올렸는데, 팔라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팔라고 이제 투표를 했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팔라고? 그럼 팔게. 그래서 진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게 부유세죠. 미국 의회의 부유세 논의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한다면은, 제가 기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부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부자 증세입니다. 부자 증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은 원래는 주식을 매도를 하면은 이제 세금을 냅니다. 그럼 맞아요. 근데 부자 증세는 뭐냐?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들고 있어도, 그러니까 비실현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수익 낼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아마 이게 자산이 1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매년 이 천억 원인가 얼마 이상씩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세요. 그게 이제 부자 증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나는 이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난 이거 다 세금이다. 그러면 나는 세금 내려면 현금이 없어서 주식을 매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럴까? 라고 해서, 그럼 나 10% 매도해야 되는데 지분 10% 매도할까요 말까요를 이제 이 트위터에다가 올린 거예요. 투표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투표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10%를 매도하세요에 투표가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 진짜 매도할게가 돼서 지금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매도를 하는 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있었겠죠. 주가가 빠지니까. 그래서 투표를 했고, 투표를 해서 첫 번째로 책임을 전가했죠. 내가 매도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매도를 하라고 했어. 그래서 투표자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현금 확보가 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상 토끼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700만 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를 했는데, 머스크가 매각하겠다고 공언한 보유 지분의 10%는 스톡옵션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약 1,700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90만 주를 내다 팔았으니까 현재 얼마? 400만 주 정도만 더 팔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도 여파가 좀 수그러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1등으로 올라갔죠. 약 얼마? 288조를 가지고 있는 세계 부자인데, 중요한 거는 현금이 없다더라. 다 주식이다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 현재 16조 가량을 팔았고, 이 16조에서 대략 얼마를 더 팔아야 되냐? 대략 이제 한 5조, 6조 정도를 더 팔면 된다라는 거예요. 5조 정도를 더 팔면은 이제 끝난다. 그래서 20조가 넘는 돈을 만들고 나서야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2차 전지를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정확히 이 시점, 2차 전지 우리가 매수 시점을 본다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끝나는 시점이다. 지분 10% 매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분 10%라는 이 감각이 투자자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이만한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번에 급락을 보면서 아마 테슬라 투자자들은 많은 고민과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팔까 물어보면 아마 절대 팔지 말라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 방금 말씀드린 약 20조 가량의 매도세에 힘입어 급락세가 많이 나왔고, 아마 앞으로 5조, 6조 정도를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밀린다면은 뭐 한 850달러까지도 밀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850달러면은 일전에 정말 테슬라 고점을 찍었던 구간 근처기 때문에 한 이 근처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뭐다?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남은 400만 주가 매도되는 시점이 아마 거의 저점 구간이다. 2차 전지의 대부분이 바닥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에서부터 추세 전환이나 턴 어라운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오케이, 저점인 어디인지는 알겠어요. 1,700만 주가 다 털리는 시점인 거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무슨 이슈를 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느냐, 2차 전지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머스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매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 공장에 12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쭉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 CEO 텍사스 공장에 약 11조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11조 8천억이라서 약 12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공장 투자 규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1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2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10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텍사스 주 오스틴 공장에서 약 모델 Y 생산을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은 모두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연간 약 5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텍사스 공장 완공 시 생산량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다 테슬라의 기업의 규모 그리고 판매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는데 말도 안 되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텍사스 공장의 투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과 세미를 배치하면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2조 가량의 투자를 해서 기존의 50만 대 생산이 아닌 그 이상, 많게는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2차 전지 전기차를 늘리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선언을 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머스크만 투자를 했냐? 아니다. 내가 일론 머스크를 잡겠다라고 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약 6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두 명 이 리비안과 테슬라만 합쳐서 약 18조라는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라이벌로 급부상한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미국 조지아주에 두 번째 전기차 공장을 세웁니다. 투자 규모는 약 5조 9,235억, 약 6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비안은 조지아의 제2 공장을 짓고 연간 최대 4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약 2022년 여름에 시작되며 2024년부터 현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공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공장은 원래 지을 때 기대감이 나아지는 거예요. 생산할 때가 아니라 지을 때 기대감이 나오고, 기대감이 나온 다음에 내렸다가 다시 생산력이 늘어서 생산에 따른 판매량이 늘어날 때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상승세에서 우리는 이 공장이 지어질 때의 기대감, 이 착공을 시작할 때 기대감이 2022년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에서 첫 전기 트럭을 만들고 있고, 아마존 맞춤형 택배 차량 10만 대 생산을 겸하고 있는 만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추가 공장 부지를 계속 물색해 왔는데, 조지아 하면은 사실상 국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조지아 근처에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자동차 공장들이 몰려 있는 아마 조지아에 좀 이 공장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생산량은 당초 목표인 1200대보다 수백 대 이상을 아마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배터리 생산 과정이 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든 뭐 조지아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안까지도 우리도 공장 증설한다, 우리도 40만 대까지 맞춰 보겠다, 우리가 테슬라를 잡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누구도, 네, 도요타도 우리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전기차에 2030년까지, 2030년 하면 옛날에는 너무 오래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한 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말 눈앞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 41조 원을 투자하겠다. 아까 테슬라가 12조였고요. 리비안이 얼마? 6조였습니다. 그리고 도요타가 얼마? 41조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거의 60조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조면은 아시겠지만, 예, 쿠팡의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요. 연간 350만 대를 판매하겠다. 아까 테슬라가 1년에 50만 대를 생산하는데 도요타가 연간에 350만 대라는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죠. 꿈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 메이커 도요타는 2030년까지 신에너지차 연구 개발, 그러니까 친환경 차죠. 연구 개발과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약 83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요타는 전기차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는 내용의 중기 계획에서 전기 자동차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개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연료 전지차를 망라하는 NEV 부분에 이같이 투자하고 이중 전기차의 절반인 41조를 쏟아부을 방침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83조가 싹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절반 정도가 전기차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심찬 투자를 통해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배기가스 제로차인 전기차와 연료 전지차를 2030년 시점에는 종전보다 75% 늘린 350만 대를 판매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50만 대가 종전의 75%를 한다면 지금 100만 대 정도 팔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키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휘발유차 등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들어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이 탄소 국경세까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당연히 친환경차로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차량 탑재 전지에 배정한 투자액은 약 2조 엔 정도, 약 2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공표한 종전 1조 5천억 원에서 약 30% 늘린 거다. 그래서 20조쯤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어떻게든 뭐 성장시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발표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테슬라, 도요타 모두가 자 몇 천억 또는 뭐 몇 조가 아니라 몇십 조씩 현재 투자하고 있고, 내년부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종횡무진, 정말 말도 안 되게 지분율을 키우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3년 4년간 주도한다. 그럼 아까 도요타가 얘기한 2030년에 거의 절반, 2025, 2027년, 예? 20한
한 6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그 이상까지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3년, 4년간 시장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며 선점하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중국을 제외를 하면은 배터리 계속 이어가는 회사들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삼성 SDI, 이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독점 계약을 맺거나 보통 그러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독점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료 가격 변동에 취약한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흑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국의 약 99% 많이 이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글로벌 에너지 정보 분석 기업 S&P 글로벌 플랫츠 16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선진적인 기술력과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앞으로 약 3년에서 4년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거다라 밝혔고요. 서구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붐이 일면서 미국과 유럽 배터리 제조업체가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그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한국의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약 44%, 거의 절반 이상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수출 규모도 5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약 얼마? 8조 8,200억 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나 전 세계 전기 시장이 늘어나 보니까 거기에 수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정부와 협력하에 2030년까지 아까 도요타가 40조, 많게는 80조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나라도 40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배터리에 약 15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SK 이노베이션, SK 온 같은 경우에도 약 18조 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기가와트로 늘려서 삼성 SDI도 뭐 7, 8조 정도는 투자하겠다. 총 합치면 한 40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배터리 사용량이라든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격적인 성장 전략에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LFP 배터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FP 배터리라는 게 리튬 인산 철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쓰는 배터리가 NCM 배터리예요. 네. 이제 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NCM인데, NCM이 조금 고급이라면 이제 리튬 인산철이 조금 저렴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저렴한 배터리가 NCM을 좀 따라잡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얘는 원래 좋은 건데 이 LFP의 지금 이 가치라든가 LFP의 이 느낌이 지금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 일단은 뭐 효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전기차가 비싼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자동차도 우리가 뭐 제네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도 있고요. 우리가 모닝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반떼도 있고 좀 저렴한 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렴한 차들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NCM이 아니라 좀 저렴한 LFP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테슬라도 좀 이 중저가 차량에는 LFP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NCM에서 LFP로 좀 나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제 LFP에 대한 영향이 조금 안 좋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로 저는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3, 4년 정도는 대한민국이 주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도부터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나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래서 아이오닉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신차라든가 또는 내년 2022년도에도 뭐가 나오나,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테슬라도 중요하고 리비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현대차에서 뭔가 전기차를 출시를 해줘야 좀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내년에도 전기차 흥행가도 달릴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내년에도 EV 시장에서 흥행가를 달릴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테슬라 등 수입자 브랜드로부터 빼앗겼던 안방주인 자리를 되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속 모델들도 이제 기대감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환경부가 2022년 이 구매 보조금 지침 개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1월쯤에 확정이 나는데 이게 얼마냐? 상한액을 약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이제 5,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보조금을 100%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6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은 50%를 주겠다. 그리고 9천만 원 이상 넘어간 차는 보조금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6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환경 측은 내년 5,500만 원 위 구간을 조정하는 것도 현재 논의 중이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 2022년 1월쯤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죠. 왜냐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6천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보조금을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냐면은 1,000만 원에서 뭐 적게는 한 200만 원까지, 뭐 800만 원 아니면 그 밑에 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국가 보조금이 있고 아마 지방 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1,000만 원, 200만 원 사이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절반으로 주는 거니까 상당히 조금 영향이 있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조금을 기존에 주는 만큼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조금이라는 게 왜 전기차 처음에 줬냐? 전기차로 바꾸라고. 좀 다들 바꾸세요. 근데 지원해 줄게 해서 한 건데 만약에 다 같이 전기차를 탄다? 그럼 당연히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돈이 없거나 좀 힘들거나 조금 전기차를 사기 부담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비싼 자동차를 사면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말이 안 맞다. 이 취지와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이제 내려버린 거죠. 보조금을 주는 이 6천도 많다. 5,500 내리자라고 얘기를 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국내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와 기아가 주도하고 있는 상태고 아이오닉 5와 EV6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아이오닉 5가 2만 956대, 요새 택시도 아이오닉 5가 많습니다. 그리고 EV6가 9,045대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사실상 뭐 테슬라가 8,000대, 뭐 Y가 8,000대 뭐 이랬는데 어쨌든 아이오닉 5는 이쁘기도 하고 잘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2년도에 전용 전기차 라인업의 확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의 새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2022년 상반기에 니로 EV 그리고 GV70 전동화 모델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형 전기 세단인 아이오닉 6 및 전기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비롯한 EV6 GT를 각각 출시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만 출시할 차량이 하나, 둘, 셋, 네 개다. 예, 신형 전기차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자 브랜드도 내년에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는 것이 촉각을 기울이고 가격을 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격을 내가 5,500만 원으로 정하냐, 6천만 원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소비자의 수요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솔직히 소비자 중에 돈이 엄청 많지 않는다 또는 많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5,500이라는 차가 있고 6,000이라는 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슷하면은 뭐 사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사면서 보조금을 받겠죠. 아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걸 사서 내가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보조금 받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이 가격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벤츠는 이제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고급 전기 세단인 더뉴 EQ2와 더뉴 EQS를 비롯해 더뉴 EQB를 론칭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봐야 되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Q4 이트론을 6천만 원 이하에 판매하겠다 공언할 정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을 좀 지원받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 보조금에 따라서 내년에 가격이 정해지고 수요가 정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차도 내년에 많은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흐름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가 늘면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축소를 하면은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건데, 보조금 지급 대상을 32,000파운드 약 5,047만 원 이하 전기로 영국은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5,500만 원이죠? 여기는 5,047만 원, 50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 액수 또한 약 390만 원에서 237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다라는 건데, 대폭까지는 아니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390에서 237만 원 줄은 거는 그렇게 엄청난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전기차 수요의 영향에 저는 정말 미미하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35,000파운드 이하의 차량을 대상으로 2,500파운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사실상 이제 자동차들도 이 상한선을 맞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고, 신차 선택 확대 및 고객 수요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저가 차량에 집중하고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비싼 차가 아니라 좀 더 저가 자동차에다가 좀 더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지, 이게 뭐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 오케이, 돈 안 주는 거 이해한다. 근데 중요한 게 돈이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건데, 보조금 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환경부 예산도 지급이 안 되는데, 예산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서 400만 원을 포기하고 국비 800만 원만 받고 싶어도 아예 보조금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약 전기차 수용차 보조금 공고 대수가 6만 3천 대입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가 예산에 반영한 보조금 지급 대수가 7만 5천 대예요. 그 얼마가 비죠? 한 12,000대가 비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비만으로 보급하는 5천 대를 제외해도 국비가 얼마죠? 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비랑 국비가 다른데, 이제 지방비에서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국비에서 5천 대를 제외해도 7천 대는 예산을 못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발표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좀 많이 지난 상태. 방금 얘기한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매도를 전부 끝낸, 이제 1,700만 주를 전량 매도 끝낸 상태가 이제 가장 저점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보조금이 1월에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가 된 시점이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줄든 안 줄든 불확실성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년 1월 말이나 아니면 이제 1월 사이에 저점이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우상향이나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전기차의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겠죠. 첫 번째가 LNF랑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가장 이제 추세 전환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급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추세 전환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시대의 변화에 따른 LFP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 매도가 끝나면 테슬라의 반등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LFP에 관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테크와 그다음에 파워넷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LFP는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한농화성, 그다음에 CIS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LNF 에코프로의 추세 전환을 보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 일론 머스크의 전략 매도가 끝난 시점과 전기차 보조금 1월에 발표가 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언제 사서 언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중요한데, 나는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시황이나 뭐 아니면은 뉴스 같은 것들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무료로.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 강의, 그 다음에 매매법 이것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신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난 갤럭시를 씁니다 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내 어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어플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급등이라든가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 그다음에 뭐 해외 증시 다 무료로 장 시작 전에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김동석 연구소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뭐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고요. 12월 20일, 그러니까 월요일 추천주를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사실상 뭐 17일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DI고요. DI가 사실상 오늘 뭐 한 4%에서 많게는 5% 이상 당일 수익 실현이 나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추천주 미리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1월 같은 경우에도 승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70%였고 뭐 23%, 15%, 31%, 19%, 11%등 나쁘지 않은 승률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급비 분석에서도 이제 해외 증시와 국내 이슈 장 시작 전에 시장 정리를 미리 해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정리를 무료로 전부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만 보셔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정리해드리고, 오늘도 제가 로봇 관련주 이슈 정리를 미리 해드렸죠. 그래서 이슈가 뭐가 있는지 들어와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미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테마주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테마주 그리고 쭉 6페이지까지 넘겨보시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용어 정리 이것까지도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단타 종목, 시황, 강의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3만 명 향해 달리고 있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만 명 이벤트 곧 진행할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